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격 수업 첫 번째 광복 이후의 건국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배웠냐면 일제시대의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배웠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웠느냐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현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사 부분의 첫 번째는 당연히 나라의 건국 과정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됩니다. 몇 년이야?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예요. 순서. 각각의 내용을 깊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앞에 있는 1번부터 뒤에 있는 12번까지의 순서를 나열하시면 아마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동학농민운동 우리 배울 때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순서가 중요하다. 나라의 건국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 과정 보면서 자연스럽게 분단 과정도 자연스럽게 볼 겁니다. 먼저 광복 전에 국제회담이 되겠습니다. 연합군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사건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년의 카이로 회담.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이로 회담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바로 이 포츠담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복 전에 연합군의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사건은 뭐뭐 있니? 라고 물어보면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얄타 회담은 뭐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얄미운 회담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바람에 소련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북위 38도선을 긋죠. 너 여기까지만 알아. 북위 38도선을 기점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분할 통치가 되죠. 그러면서 남북 분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된 이후에 뭐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겁니다. 이거예요. 소련이 안 와도 되거든요. 소련이 할까 말까 했어요. 45년 2월에 참전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7월 8월까지도 참전을 안 하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급하게 변하거든요.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한반도에서 나도 뭐 먹을 거 있어야 되는데 하고 급하게 들어온 거죠. 좀 아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 직전에 광복을 준비하던 단체들이 3개 있습니다. 다 배운 거예요. 저 멀리 충칭의 임시정부 김구가 주도하고 있었죠. 저 위쪽 연안의 화북지역의 조선독립동맹 김두봉이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독립동맹에서 만든 게 조선의용군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국내에 비밀리에 만들어진 조선건국동맹입니다. 조선건국동맹의 이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안재홍이라는 사람하고 합쳐서 이게 만들었거든요. 여운형이는 좌익입니다. 안재홍이는 우익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현대사 들어오면 민족주의,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민족주의를 우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사회주의를 좌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이가 합쳐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좌우 합작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었다.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뭐에? 광복에 가장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 자, 그래서 봐보세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하자마자 바로 조선건국동맹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이걸 줄여서 건준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1945년 8월 15일 전날 8월 아마 일주일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8월 한 7, 8일 정도에 조선의 총독인 마지막 총독인 엔도하고 여운형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행정권을 넘기길 약속해요. 그 조건으로 일본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할 정도로 이 빠른 대처를 보여줍니다. 자, 건준이에서 하는 역할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건준이 조선건국동맹을 계승했고요. 좌우 합작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대로 이어가고요. 자, 요거 은근 좀 중요합니다. 치안대를 조직한다. 갑자기 일본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지금은 뭐 경찰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준이도 좌익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익들이 이탈하게 되죠.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우익들이 이탈을 하니까 좌익들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인공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포하자마자 바로 해체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 교과서 내용에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우익이 이탈하면서 좌익 중심으로 가면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언제까지 왔냐면요, 1945년 9월까지 왔습니다. 자,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순서. 제가 화살표들을 계속 하고 있죠. 이 화살표의 순서를 잘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 어려울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한 번 들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광복 이후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요.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우리를 통치하죠. 우리 이걸 군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이 38조선을 딱 그었죠. 그래서 위에는 소련, 밑에는 미국. 소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소련이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을 내세워서 간접 통치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를 직접 통치했습니다. 자, 그럼 미 군정의 정책들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대로 보면 돼요. 조선인민공화국, 아까 했던 인공, 또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자,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통치했죠. 자, 그리고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가서 통치하다 보니까 이걸 뭐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사실 당시 엘리트 집단, 뭐 영어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해외 유학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어쩌겠어. 조선 총독부에서 일했던 행정체제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친일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하죠. 또 이 친일파 이놈들이 또 기회주의자잖아요. 친일파 애들이 자연스럽게 친미로 바꾸면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친일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미 군정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군정을 할 수 없잖아. 뭐 어떻게 좀 하자 해서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당시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만납니다. 중요하죠. 바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가 되겠습니다. 1945년 12월입니다. 미국, 소련, 영국이 참여했고요.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과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결과 세 가지. 첫 번째,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빨리. 그럼 임시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머리를 맞대자.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뭐야. 그때까지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하자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자, 이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가져오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 번째죠. 신탁 통치죠.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또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처음에는 다 반탁이에요. 신탁 통치 반대입니다. 다 반탁이야. 다 반탁입니다. 그런데 좌익들은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의 회의 내용을 자세히 봤어요. 근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최대한 빨리 그때까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신탁 통치를 하자는 거야. 즉 6개월, 9개월 안에 나라가 세워지면, 정부가 세워지면 바로 꿈치야. 이건 괜찮은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찬탁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글도 몰리고 그 다음에 지식이 그렇게 뭐 교육이 많이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찬탁을 한다. 그러면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당시 광복 이후에 좌익과 우익 중에 누가 더 많냐면 좌익이 훨씬 많습니다. 좌익이 사회적 계층, 약한 계층에게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의 경제력이 많이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익의 수가 많았는데 마치 좌익들은 찬탁한다. 그럼 좌익들은 매국노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요. 그러면서 민중의 지지를 좌익들이 잃게 됩니다. 우익들은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갑니다. 찬탁한 애들은 소련과 공산주의다. 애들 반대한다. 신탁 통치는 한국인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탁하는 사람만 애국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 반탁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김구입니다. 김구가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김구의 반탁은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좌익과 우익은 한번 당시 1945년 그 당시인데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극자입니다. 이건 완전히 빨간 사람. 이승만은 반대로 완전히 우익입니다. 김구는 그냥 우익이고요. 어느 정도 좀 보수죠. 합리적인.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분은 이분들이에요. 바로 여운형과 김규식입니다. 이분들은 중도 좌익이지만 우익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중도 우익이면 우익이지만 좌익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 계속해서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순서로 가고 군정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군정에서 미소,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갔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으로 갈 건 뭘까요? 당연히 미소공동위원회가 되겠죠. 미소공동위원회. 자, 가자.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순서만 외워도 이거는 다 문제는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순서만 외워도. 자, 계속 가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무회의 장관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드디어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가 열립니다. 1차가 열려요. 근데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고 하고 소련은 반탁하는 단체는 빼자. 찬탁하는 단체만 집어넣자라고 주장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까 무기한 휴회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돼서요. 어탑니다.
결렬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찬탕이네 반탕이네 하면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각해집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이승만 이분께서 X를 했습니다. 욕은 할 수 없으니까 X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뭐 이승만의 업적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 정읍에서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됐고 좌우 대립도 심각하니 내가 보아하니 남과 북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괜히 고민하지 말고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단정론을 제시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승만이가 최초로 분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한만 정부를 수립하자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붕괴합니다. 붕괴해요. 진짜 어이가 없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화살표도 가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건 막자 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너무너무나 중요한 좌우합작 운동이 나왔습니다. 자, 배경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좌우의 대립이 심각했고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 버렸고요. 이승만이가 단독정부 수립론을 제기합니다. 이건 맞자 해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좌우합작 7원칙은 좀 이따 볼게요. 자, 처음에는 미국이 지지해요.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라는 지금의 국회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좌우합작 운동을 절대적 지지를 해줍니다. 자, 그러나 결국 실패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요. 거의 한 1년 6개월 가까이, 개월수로 따지면 17개월 가까이 좌우합작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자, 실패한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실패는요. 자, 실패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구와 국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좌익은 토지 문제를 가지고 친일파 처리를 가지고 우익과 끊임없이 대립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좌익은 전부 뺏어서 공짜로 그냥 전부 무조건 뺏어서 그냥 다 똑같이 다 나눠주자는 거고, 우익은 약간의 유상을 하자는 거예요. 유상. 돈을 주고 뺏어 와서 돈을 주고 팔자, 이런 개념이고, 친일파 처벌도 좌익은 그냥 다 처벌, 우익은 그 상황을 좀 보자, 좀 유동적으로 하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었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이 지지를 하다가 갑자기 처리하게 된 이유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대놓고 사회주의를 공격합니다. 이걸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소련과 미국의 사이가 급도로 안 좋아지죠. 이걸 우리가 냉전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돼버리고 맙니다. 자,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요 1947년 7월에 열렸지만 이것도 결렬돼버립니다. 그리고 주도했던 여운형이 암살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유엔으로 이 문제를 넘깁니다. 정부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됐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미국이 우리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결정을 해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해라. 그래서 정부를 결정해라. 사회주의 정부가 탄생하면 사회주의, 우익 정부가 탄생되면 우익. 자, 거부합니다. 누가? 소련이. 소련과 북한이 거부해요. 왜? 인구 비례니까. 남한의 인구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 유엔 총회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유엔 소총회로 결정권이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끔찍한 단어가 나옵니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되죠. 분단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좌우합작 7원칙은요 친일파 처리 문제와 토지개혁 문제, 신탁통치 문제 등이 좌우합작 7원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좌우합작 7원칙을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교재를 보시고 책을 보시고 이게 좌우합작 7원칙이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소총회로 넘어져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됩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요. 누가 놀랐냐? 김구, 그 다음 김규식,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그 다음에 김두봉, 다 김씨네요. 4명이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으로 넘어가요. 평양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자회담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사김회담이라고도 합니다. 왜? 김씨가 4명이라서. 자, 거기에서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미국과 소련의 철수를 주장합니다. 자, 남북 협상에서 주장했던 5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외국 군대 즉각 떠나라. 우린 내전을 반대한다. 조선 정치회의를 구성하라.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라. 남한만의 단독선거는 절대 안 된다는 5가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자, 성명만 발표하고 남북협상 실패. 김구와 김규식은 총선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야 대통령도 뽑고 법도 만들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해서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일어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좀 이따가 따로 좀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일어납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50총선거는 치러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치러진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을 재헌국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들이 법을 만들죠. 그게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간접선거로 뽑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날 수립되고요. 이어서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9월 9일 날 하죠. 드디어 안타깝습니다만은 분단이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분단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이었던 여수 순천 사건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이거 볼 겁니다. 4.3 항쟁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여수 순천 19 사건까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수립,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봉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 4.3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여수 순천 19 사건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1년 전에 47년에 3.1점 기념 행사에서 친일 경찰 출신들이요, 제주도민들의 합법적인 행사를 불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무력으로. 그 과정에서 이 경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엔에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선포하니까 제주도 안에 살고 있던 좌익 세력에 의해서 무장봉기가 일어납니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무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죠. 당시 제주 4.3 항쟁 때 죽은 제주도민의 수가 한 3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주도민의 수가 30만이었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수 순천 19 사건은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여수와 순천 군 부대를 보냅니다. 근데 군 부대 입장에서 왜 무고한 백성을 죽여? 이승만을 죽여야 돼 하고 군 부대 내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승만을 공격하게 됐죠. 그거를 이제 진압했던 사건. 그 과정에서 여수와 순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하게 됩니다. 이걸 여수 순천 19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 수립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벌어지게 되고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38도선 이남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아까 했던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요. 김구와 김규식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재헌헌법은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주공화국 수립, 균등사회 실현,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농지개혁 등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합니다.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뽑죠. 이승만은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고요.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인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당연히 보겠어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의 과정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